지금은 남편과의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이제 겨우 반년이 조금 넘은 신혼부부인데 벌써부터 남편과 의견이 맞지 않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되었는데 과연 제가 맞는 건지 남편이 하는 주장이 맞는 건지 사연을 보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29살 동갑내기 부부이고 대학생 시절부터 연애를 6년 했으며 서로 알고 지낸 지는 벌써 8년이 되었네요. 같은 전공을 졸업했지만 지금 남편이랑 제 연봉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남편이 군대 다녀오느라 사회생활 2년을 더 늦게 시작한 차이도 있고 사실 대학교 다닐 때 학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저는 관련 자격증도 여러 개 취득했어요. 덕분에 교수님 추천을 받아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고 남편은 그렇지 못했어요. 입사 지원 서류를 내는 족족 다 떨어지고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서도 다 떨어지더니 결국 간신히 신생기업에 턱걸이로 들어갈 수 있었죠. 초반에 차이가 벌어지니 해가 갈수록 남편과 재벌이가 크게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보너스 포함 연봉 7, 8천 수준이고 평달 월급은 400만원, 보너스 받는 달에는 6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반면에 남편 연봉은 아직 3천대 초반에 특별한 보너스는 없고 월급이 250만원 좀 안 되게 들어와요. 당연히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 간에 이런 경제적인 상황은 다 알고 결혼했었고 제 주변에서 조건이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있었지만 당장 회사에서 연봉 조금 더 받는 게 결혼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귄 지도 너무 오래됐고 알고 지낸 건 그보다도 더 전이니까 제 20대에는 오직 이 남자만 만나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9살 나이에 8년을 알고 지낸 남자와 결혼을 안 하면 제가 이제 와서 누굴 만나 결혼을 하겠어요? 저희 결혼할 때 완전히 반반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도 남자친구와 데이트 비용을 반반씩 부담했었고 누가 더 버네 누가 적게 버네 이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집과 혼수 등 그 외의 모든 결혼 비용을 합쳐서 정확하게 반반 부담했어요. 그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들에게 손 벌리진 않았고 저희가 회사 생활하며 모아왔던 돈이고 집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같이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제게 명품 가방 하나 구두 하나 사주셨고 저희 아빠가 남편 데리고 백화점 가서 800만원짜리 시계 하나 사줬습니다. 그게 서로 부모님들에게 받은 것의 전부고 예단 예물이겠거니 생각하고 살았어요. 결혼 전에는 당연히 각자 버는 돈을 각자 알아서 관리하며 살았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제가 남편 월급까지 다 관리했습니다. 대출과 공과금 우리 생활비에 각종 경조사비는 물론 양가 부모님 용돈 관리까지 제가 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었었죠. 시댁은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저희 친정은 엄마가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랑 같이 산 지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고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엔 아빠가 저한테는 엄마의 역할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취업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용돈을 드리고 있었죠. 처음엔 30만원씩 드리다가 2년 전 회사에서 진급을 하면서 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도 친정아빠에게 50만원씩 드렸고 시댁에도 똑같이 50만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기 위해서 어머님 은행 계좌를 물어보려고 연락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나 내가 살다 보니 용돈을 다 받아보네.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장가 보낼 걸 그랬네. 저희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은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말씀은 저렇게 하셨어도 용돈 받으실 때마다 민망해하시고 너희들이 돈이 어디 있냐면서 빨리 돈 모아서 부자 되라고 하세요. 친정아빠도 처음엔 딸한테 용돈 받는 것이 미안하다면서 안 받으려고 하셨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하다고 우기고 우겨서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 댁이 두 집이 생긴 건데 한쪽에만 드리는 건 부당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양쪽 똑같이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다 생각했고 양가 50만원씩 한 달에 1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해드리는 것보다 부모님들께 받는 것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정도 돈을 들여도 충분히 대출금도 갚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매달 적금도 열심히 붓고 있어요. 사실 용돈을 드리면 그 돈을 그냥 부모님들께서 써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빠도 제가 드린 용돈 거의 안 쓰고 따로 통장에 모아 놓으셨다가 2년 전에 제가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차를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보태주고 싶다면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끝까지 안 받으려고 했지만 아빠가 막무가내로 주고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큰 돈 보태주시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이 처음부터 부모님에게는 도움받지 않고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중하게 거절했죠. 부모님 돈을 끌어서 쓰다 보면 당장 우리는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게 다 부담드리는 거고 부모님 노후 준비 자금을 저희가 가져다 쓰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어머님도 제가 용돈 50만 원 드리면 항상 저희 집에 오실 때 김치며 직접 만든 반찬이며 제철 과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오십니다. 남편이나 제가 집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해서 어머님이 주시는 김치랑 반찬들을 아주 감사하게 잘 먹고 있어요. 요즘 반찬 가게에서 작은 통에 들은 반찬 하나가 몇천 원씩 하잖아요. 어머님이 손도 크셔서 종류도 많고 양도 많이 만들어서 가져오시는데 그냥 받으면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어머님에게 용돈을 더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달 드리는 50만 원 외에 추가로 20만 원을 더 보내드렸는데 그땐 어머님이 바로 전화를 하시더니 이걸 왜 주냐고 하시더라고요. 김치랑 반찬을 그냥 받기 죄송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시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옛날에 엄마가 밥 해주시면 밥값 내고 먹었니? 라고 하시면서 한 번만 더 반찬값을 보내면 다시는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고 오름장을 놓는 바람에 계속 50만 원씩만 보내고 있어요. 제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엄마처럼 느껴지고 어머님도 집에 아들만 둘을 키우셔서 그런가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 친모 친딸은 될 수 없겠지만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으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용돈은 더 못 드려도 영양제도 한 번씩 보내드리고 최소한 일주일에 2번, 3번씩은 어머님에게 안부 전화드리면서 살았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전화드리면 아들도 전화 안 하는데 아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저한테 듣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주 전화드리고 있었죠. 물론 아직 신혼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양가 부모님들을 한 번도 차별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가져가는 용돈 말고는 제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없다가 이번에 용돈 부족하다면서 20만 원만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 용돈을 한 달에 40만 원씩 주고 있었고 용돈 외에 교통카드나 핸드폰 요금 등등 다른 곳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생활비에서 제가 내주고 있었죠. 40만 원이 성인 남성 한 달 쓰기에는 넉넉한 돈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서 술 한 번 먹으면 5만 원, 10만 원은 그냥 사라져버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친구들 만나러 가거나 꼭 필요한 곳이 있을 때는 추가로 10만 원씩 더 주기도 했어요. 저도 용돈 40만 원으로 한 달 살고 있고 저는 술자리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 40만 원으로 저한테 필요한 기초 화장품 같은 것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적금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대출금은 매달 얼마씩 갚는지, 우리가 사놓은 주식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먼저 물어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돈 2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와중에 제가 우리 두 사람의 월급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다 이야기해줬어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남편의 용돈을 올려줄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왜 시부모님이랑 장인어른에게 똑같이 용돈을 50만 원씩 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똑같이 50만 원씩 드리는 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 우린 두 분이 받는 돈이니까 겨우 25만 원씩 드리는 꼴이잖아. 엄마가 맨날 김치도 주시고 반찬도 만들어다 주시는데 너무 적게 준다. 아무리 부부라지만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거니까 남편 생각에는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똑같이 드리는 것이 약간 서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남편 입으로 하니까 하나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결혼 전에 용돈 한 번도 드린 적 없지 않냐고 그렇게 너네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진작부터 용돈 드리지 그랬냐고 따졌어요. 너 지금까지 우리가 번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물어본 적 있기나 해. 우리 적금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지 아니? 매달 아파트 관리비 얼마씩 나가는지 알아? 너 마지막으로 어머님이랑 통화한 적이 언젠데? 어머님이 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어디서 갑자기 나한테 효자 행세야?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무슨 할 말이 남았는지 끝까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제가 양가 부모님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네요.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댁에 10만 원이라도 더 드려야 했다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이야기하는데 저는 더 싸우기 싫어서 그냥 그러자고 했어요. 그럼 너가 용돈으로 올려달라고 했던 20만 원으로 당장 이번 달부터 시댁에 20만 원씩 더 보내드릴게. 그리고 불만 있으면 앞으로 각자 돈 관리하자. 나는 우리 아빠 용돈 드리고 너는 너가 시댁 용돈 드리고 그럼 됐지? 남편이 원했던 건 말싸움 주도권을 잡아서 자기 용돈이나 좀 올리고 싶었을 텐데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졌는지 그렇게 하며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벌어오는 월급으로 생활비 반씩 내고 본인 용돈까지 쓰면서 시댁에 50만 원 이상 용돈 보내드릴 자신은 없었을 겁니다. 제 속에서는 내가 너보다 2배는 더 벌어오는데 벌어오는 돈 대비해서 우리 집에 100만 원, 너네 집에 50만 원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었어요. 사마 돈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도 치사하고 부부 사이에서는 안 될 말이라 생각해서 그냥 꾹 참고 넘어갔어요. 남편 삐져서 입 튀어나와 있는 꼴도 보기 싫었고 원래 제 성격이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오래 이야기하고 스트레스 받는 걸 안 좋아합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바로 어머님 통장으로 20만 원을 더 보내드렸고 5분도 안 지나서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돈이냐? 내가 반찬값 보내지 말라고 했지? 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셨길래 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우리 부부 돈 관리를 하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만을 갖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어머님에게 20만 원 더 드리기로 결론을 냈다고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냐? 걔는 지금까지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사온 적 없는 놈이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이 돈은 다시 너 통장으로 보낼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왠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고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20만 원 보내드린 건 10분도 안 되어 바로 제 통장으로 다시 돌아왔고 어머님 효과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바로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고 이 문제로 앞으로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용돈도 제가 주는 대로 군말 없이 받아서 쓰고 제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재테크를 어떻게 하던지 앞으로는 아예 신경 쓰지 않겠답니다. 앞으로 또다시 자기가 돈 때문에 투덜거리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용돈 안 줘도 된다네요. 제가 필요하면 각서라도 쓰겠다고 설치길래 그냥 알겠으니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효과가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말도 안 통하는 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설설기는 건지 궁금했는데 며칠 뒤에 어머님께서 반찬 가져다 주러 오시면서 남편을 쥐잡듯 잡으셨습니다. 너는 네 마누라한테 찍소리할 생각도 하지 말어. 너는 이놈 새끼야. 내 아들만 아니었으면 똥물에 튀겨버렸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너가 장가라도 잘 갔으니까 따뜻한 밥 얻어먹고 사는 줄 알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 30살까지 내 집에서 그러고 있었으면 길바닥에 내쫓아 버렸어. 시어머님께서 남편이 대답할 틈도 안 주고 속사포처럼 쏟아내셨고 남편은 기가 팍 죽어서 알겠어 알겠다니까 그만해 하며 대답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님이 쩍소리나게 남편의 등짝을 한 대 때리시고는 얘가 또 헛소리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라. 진짜 어떻게 요놈의 주둥이에서 용돈 더 달라는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주 그냥 저놈 자식 후적에서 파버리고 너를 내 딸로 입양해버리려다 참았다. 한바탕 신나게 퍼부으시고는 저희 집 냉장고 꽉꽉 채워주시고 손 흔들면서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예전에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답니다. 남편이랑 시동생이랑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종아리를 맞았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도련님은 정말 의젓하고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데 왜 저희 남편만 아직도 이렇게 철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더 이상은 돈 때문에 남편과 싸울 일은 없어요. 다만 가끔 남편이 술 마시면 꼭 그렇게 자기 엄마한테 일렀어야 했냐고 한마디씩 합니다. 다른 집들 사연을 들으면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어머님이 완전 사이다예요. 남편이 불쌍해서 자주 일러 바치지는 않겠지만 가끔 이런 식으로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면 그때는 바로 어머님 불러다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큼 많은 용돈으로 보답은 못하고 있지만 제가 돈 더 많이 벌어서 양가 부모님들 여행도 보내드리고 어머님 환갑 때는 엄청 비싼 명품 가방이라도 사드려야겠어요. 어쩌다 보니 남편 믿고 결혼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믿고 하게 생겼네요. 남편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멍청한 소리를 하긴 하지만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라서 잘 고쳐가며 살아보려고요. 끝까지 남편이랑 이 문제로 싸웠다면 서로 감정 많이 상했을 텐데 어머님이 빨리 마무리해 주셔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더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게 노력할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 직전 신혼집 때문에 파혼에 이르게 된 남자입니다. 한동안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가 좀 주스리게 되었는데 저와 같은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1년 넘게 그 여자와 사귀고 결혼을 준비하다가 50일을 앞두고 파혼을 맞이했습니다. 참고로 여자는 나이 30대 초중반이며 수도권 4년제 대기업 비서 출신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나이 30대 후반의 스카이대 금융권이고요. 원래는 부모님이 4주택 보유자이시라 가지고 계신 아파트 그러니까 작년 5월 당시 시가 9억 5천에서 10억 상당이었던 것을 증여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3억 5천 내외 아파트 증여시 시가 기준 가세이며 증여세율이 높은 이유는 얼마 전 다른 자산을 일부 증여받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반 정도 1억 7천만 원 내외를 여자 쪽에서 부담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물론 증여세는 50대 50 공동명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증여세는 수증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타인의 증여세를 대신해 줄 때 증여세가 2번 가세하는 부분이라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와 함께 여자 쪽에서 해당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이외에는 부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와서 제가 중간에서 없던 일로 하고 접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황당한 답변이었기에 차마 부모님께 내가 결혼하고자 할 여자 쪽 이야기를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 관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뻔하니까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자 측의 입장을 배려해서 저희 부모님께 혹시라도 미운 털이 바뀔까봐 조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종종 부모님의 회사에 대한 경영승계나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 이야기가 가끔 나올 때마다 부모님의 재산 증여나 추후의 상속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알아서 살아가겠다고 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는 게 정상이며 굳이 받는 걸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이 여자가 너무 돈에 연연하는 느낌도 들었지만 결혼하는 사이라고 생각했기에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증여 관련 부분이 중단된 이후 저는 서울 군교 분당 과천까지 3개월에 걸쳐서 알아보았고 과천에 있는 아파트의 반전세를 보증금 4억에 월 100만 원으로 확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28살 때부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금력 및 배당으로 모은 현금이 5억 정도이며 나머지는 부모님 회사 주식과 타사 BW를 포함하여 17억 정도였고 집을 구할 당시에도 매달 최소 800만 원 이상의 급여 소득이 있으므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올해 초 집을 구할 시기에는 8억 정도면 해당 평수의 전세를 구할 수 있었으나 대출 없이 집을 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여자가 반대를 했거든요. 사실 대출이자가 더 싸긴 했지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차이는 정말 무차별한 수준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예물예단은 어찌할 것인지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신혼집 분담이 예물예단의 얘기의 시작이 아니겠냐고 하시면서 여자 쪽에서 보증금 20% 정도인 8천만 원을 부담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부모님께서는 처음 시작을 반전세로 하여도 어차피 부모님 처지에서 보시기에는 나중에 증여받을 집도 있고 급여 소득도 유지되니까 굳이 서둘러서 부동산에 돈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시고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전달하자마자 당시 여자는 내가 집 보증금을 다 낼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자기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다소 거부감을 나타냈고 이미 혼수금액의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니 이를 포함하여 4천만 원 이상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여자도 대기업 직장인이니 대출을 받으면 신용이나 사내 신용대출로 1억 이상은 나오고 다른 대출을 받으면 1억 5천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타협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힘이 많이 들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최근에 확인해보니 이는 정규직은 가능하지만 무기계약직에는 이와 같은 한도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도리어 제가 계산적이라며 섭섭함을 토로했고 저는 이것이 섭섭한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더 계산적인 것이 아닌가요? 아무튼 이와 동시에
제가 보증금을 다 안 해도 남을 정도의 현금 여유가 좀 있으니 제 돈의 일부를 자신에게 몰래 주고 이를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당시 그 이야기를 내가 먼저 꺼내는 것은 몰라도 여자가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모습에서 충격을 받았고 파혼 가능성을 염두하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황당해 하시더군요. 여자가 결혼할 준비가 좀 아니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면서 그때부터 상당한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까지 결혼 준비하면서도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결혼 밴드, 예식장 계약금까지 이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제가 다 낸 상태라 부모님께서는 여자의 자세가 우리 집 덕만 보려는 것 같다는 소위 빨대 꽂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증여받을 집에 들어올 생각이거나 신혼집을 우리 집이나 내가 다 부담하길 희망했었다면 결혼식 준비 관련 비용 중 50%라도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결국 이때부터 상당한 잡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여자 쪽 부모님들 호출로 여자네 집에 가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당시 여자 쪽 어머님이 말하기를 본인 주변에는 다들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는 안에 들어가는 혼수만 해가더라 이러시고 주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자 아버님은 예단을 지참금이라 표현하면서 본인들 노후 때문에 전세 보증금에 보태줄 여력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군요. 당시 여자도 자기 부모님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여자가 결혼하면서 집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건 정말 아니다 라고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8천만 원 정도의 분담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더라고요. 면담 내내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개념의 사람들이더군요. 면담 이후 제 반응이 너무 냉랭해 보였는지 여자네 집에서 나온 후 여자가 자기가 어떻게든 8천만 원 정도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실 돈은 우리 집이나 내가 다 할 수는 있으나 저런 개념을 가진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확신이 완벽하게 들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신혼집을 우리가 다 내는 건 가능하지만 여자 쪽 부모님의 저런 마인드를 평생 보고 살 수는 없다고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셨죠. 결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깨트리기에는 많은 감수를 해야 했으나 저 또한 신혼집은 남자가 다 해오더라 신혼집 때문에 여자가 대출받는 건 정말 아니다 이런 말에 정이 완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 여자가 평소 자기는 갭 투자하고 싶다느니 이런 얘기를 매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무슨 돈으로 할 생각이었는지 더욱이 여자 부모님께는 노후 준비 목적으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식 투자를 제법 하는 것으로 여자가 자주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여자네 기둥을 뽑아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송도의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식 투자까지 하고 있다면 딸의 결혼에 그 정도의 지원은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게 나와 부모님의 예상이었고 설사 그렇게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신혼집을 남자가 해오는 걸 당연시하는 것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포인트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손쉽게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 속이 다 보여서 용납이 안 되더군요. 그리고 일전에 여자가 한 번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날 여자가 저보고 신혼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오는 거 아냐? 라고 전화로 이야기해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여자는 이런 저에게 도리어 섭섭하다고 했죠. 전 설사 그렇게 제가 부담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면서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파혼을 고민하였죠. 3, 4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이야기한 후 고민에 몸소리치고 있을 때쯤 연락이 왔더군요. 여자가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며 울면서 사과해서 겨우 화해를 했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기에 덮고 넘어가기로 했으나 한 달 만에 이런 문제가 다시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날 여자와 퇴근 후 만나서 파혼하자고 밝히고 헤어졌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부모님도 엮여있고 주변 사람들까지 축복하던 결혼이었기에 그 누구보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확실한 결격 요소가 있는데 쉽게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파혼 정산할 때도 여자는 1,300만 원 정도 부담하였으나 취소가 안 되는 가구나 식탁, 접시 짓기로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어치가 실물로 인수된 거라 큰 손해는 아니었고 반면에 저는 스드메 프로포즈 반지, 결혼 밴드, 예식장 예약금, 신혼집 계약금, 부동산,
중개료 등으로만 1,700만 원 넘게 깨져버렸죠. 제가 파온 정산시 반반이 맞는 것이지만 내가 조금 더 부담할 의향은 있다고 하였으나 나보고 돈 많이 모으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정산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더군요. 실물로 인수할 때 정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법리상 해석이라는 것 또한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돈이 많으니 내가 처리하라고 하는 식의 발언은 끝까지 그녀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후 프로포즈 반지 돌려받는데 2달이 넘게 걸렸어요. 프로포즈 반지를 돌려받아야 된다는 걸 정신없이 살면서 잊고 있다가 문득 제가 유럽 가서 어렵게 구매한 반지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 여자가 내가 유럽까지 가서 사온 몇백만 원짜리 프로포즈 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찝찝해서 돌려주면 좋겠다고 메일을 보내니까 자기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놓을 테니 거기까지 와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저 서울 여자는 송도고요. 편도 50에서 60km인 거리입니다. 일부러 저를 고생시키려는 마음이 아닌 이상 이렇게 대처할 수는 없죠. 결국 퀵서비스를 보내서 연락하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다른 식구들 같이 있으니까 집에 없다고 퀵서비스 기사님께 거짓말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고 일을 번거롭게 만들더군요. 이것도 저를 골탕 먹이라는 수법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퀵서비스로 후불로 보내주더군요. 결혼 반지도 제가 산 건데 돌려받지도 못했지만 더는 연락하기도 싫어서 돌려달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지쳐서 엮이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반지는 결국 8월 9일 돌려받았습니다. 돌려주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만 하더라고요. 파혼이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 기억인데 경향이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대체 왕복 100km가 넘는 자기 집 경비실로 와 찾아가라는 얘기는 뭐하러 하며 파혼하자고 이야기한 후 우리 집에 맡겨두고 보관하던 일부 물품들은 어디에 있을 거라면서 보내라고 잘도 이야기했는지 그게 경향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두서없는 행동에 이해가 안 갔죠. 그렇게 그녀는 저를 끝까지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본인만이 파혼이 힘들고 끔찍한 것은 아닐 텐데 마치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이냐 원망하는 행동을 보이는 그녀의 모습도 정말 힘들고 저를 지치게 합니다. 이런 역동적인 파혼을 겪고 나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찾게 되네요. 사람 다 똑같다고 생각했던 저인데 말이죠. 참고로 여자의 여동생이 결혼 후 3년 만에 애를 낳고도 이혼하였고 그로 인해 제보한테 투자했던 돈도 다 날리면서 자기가 모은 돈이 거의 없다고 얘기했지만 법정 분쟁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 얘기도 믿지 못하겠고 아무튼 불투명한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픔을 겪고 나니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슷한 환경이나 조건의 상대를 만나는 게 좋겠다. 학벌이나 경제력이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듯합니다. 차이가 클수록 서로의 바닥을 보게 될 때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을 확률도 높아지고 시간 낭비할 확률도 비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글은 여자 혐오, 남자 혐오를 조장하거나 글을 목적으로 한 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와 비슷하거나 같은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절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차이가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당히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어른들 말씀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례라고 생각해주세요. 후기. 오랜 시간 끝에 어제서야 극적으로 결혼 밴드마저 퀵서비스로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반지에 붙어있던 다이아몬드가 간신히 붙어있거나 떨어져 나갈 정도로 스크래치 덩어리가 된 상태로 왔습니다. 뭐로 두드리고 밟고 긁었는지 바뀌어있던 다이아몬드가 너덜거리거나 겨우 붙어있고 플래티넘 링은 스크래치 덩어리가 된 건지 개판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더군요. 대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반지를 겨우 돌려주면서도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마무리라도 깔끔하게 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을 이렇게 처리함으로 인해 제가 결국 화가 나게 되었네요. 이 글을 다시 올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체 이런 찌질함과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예의는 왜 일찌감치 보여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잘못 살아온 것인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앞선 글에서 말했듯이 앞으로는 저와 잘 맞는 상대와 만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